과거 제가 한 25년 전쯤에 베트남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다낭은 굉장히 개발되고 그랬는데 그때는 미국하고 수교하기 전이라 베트남이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 베트남 하노이에 괜찮은 호텔에 갔는데 두루마리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종이를 찢어놨어요. 종이를 그거로 닦으라고. 우리 옛날에 신문지 찢어서. 예, 그런 거 거의 마룻바닥이었어요. 그 90년대 초에 지금 한 25년 정도 전에 그런 나라가 이렇게 커왔거든요. 그때 베트남 다낭 어디 그 다리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경비원 비슷한 사람이 돈 받고 하는 사람이 하도 많이 서 있어서 몇 명인가 쉬어봤더니 다리 위에 공무원들이 16명이 서 있더라고요. 필요 없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런 나라가 미국하고 수교하면서 시장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성장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미국 북한 회담도 하고 했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경제 논리로 잘 풀어오던 거를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옛날 중국과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힘들게 살아온 거꾸로 길을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근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기네들끼리 1967년부터 지금 50년 넘게 지역협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부 영향에 취약한 나라들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결속하고 내부적인 갈등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들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끼리 연합할 수 있는 단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과 베트남하고 관계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요거를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베트남 일반 관계인데 무역이 950억 달러죠. 2017년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베트남이 우리나라 교역 4위입니다. 동남아시아 10개 국가 합치면 우리나라 교역 2위고요. 중국 다음으로 아세안이에요. 아세안 10개 국가고 4위가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한국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죠. 근데 우리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한반도 문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국, 중국 그것만 보죠.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4강 이야기하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런데 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랑 비교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문화적인 관계로 볼 때 동남아가 결코 떨어지지 않아 2위 내지는 3위에 위치하는 국가들이 국가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보다 한국의 실질적인 이게 훨씬 중요한 지역이죠.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인적 투자가 우리 투자 얘기예요, 이게?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해외 투자한 투자국 베트남에서 1위가 1위입니다. 한국이. 그다음에 인적 교류도 뭐 교민 15만 명인데 자 1년에 한국이랑 동남아 사이에 관광객 왔다 갔다 하는 게 800만 명입니다. 우리가 가는 게 많죠. 많죠. 아무래도 우리가 경제력이 조금 더 나으니까 가는 게 많은데 베트남 한 나라만 가는 게 1년에 350만 명이 가요. 한국 사람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네요. 중요하죠. 공적 개발 원조 ODA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24개 나라를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해서 집중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베트남이 1등입니다. 가장 많은 공적 개발 원조를 가져가는 나라가 베트남이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자,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벙커에서 괜찮아요. 삼성전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삼성 가전제품을 잘 안 써가지고 자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1992년에 삼성이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바로 베트남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쌓아놓은 기반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삼성 한 회사가 베트남 수출의 20%를 넘어요. 한 회사가 예. 그러니까 베트남 그 삼성 베트남 지사를 말하는 거죠. 예. 예. 또 엄청난 거죠. 베트남 경제 입장에서 볼 때. 뭐 다른 그림들은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박항서 감독, 그다음에 그 한국의 음식이라든지 문화 같은 것들이 동남아에서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되는지. 그리고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인구 구조를 비교한 건데요. 뭐 한눈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인구 구조가 어떤지. 되게 젊은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에 이렇게 젊은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 벌써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미리 앞을 내다보고. 베트남은 예.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진짜 젊은 여기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진짜. 왜 하필이면 베트남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전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월남전. 베트남에는 미군이 참전했다가 진 전쟁 중에 하나예요. 진 전쟁 중에 하나인데 월남전은
미군 영화 람보 시리즈 있죠? 거기서 람보가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월맹 애들보다는 그 베트공 애들이에요, 베트공 애들. 우리도 베트공 애들이랑 많이 싸웠어요. 거의 뭐 대부분이 베트공인데 그 베트공이 뭡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남쪽의 자생적 빨갱이들이에요. 얘네들이랑 비정규전을 했다고. 정규전도 했지만 비정규전 위주로 했어요. 결정적인 타격은 구정공세였죠. 예? 그 월남에 있던 그 자생적 빨갱이 베트공들의 기습 공격으로 개박살 나면서 결국 그 평화협정 맺고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베트남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고 미국이 기억하는 월남전은 베트공과의 전쟁이 거의 70% 80% 비중을 차지하고, 그 북쪽의 공산당인 월맹과의 전쟁은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날 베트남에서 가르치는 베트남전의 역사,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 가르치는 역사는 월맹이 거의 99%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쪽 월맹, 그러니까 북쪽의 그 베트 공산주의자들이 미군과 정규전에서 승리한 전쟁이에요. 아시겠어요? 호치민의 지도 하에, 호치민은 굉장히 뛰어난 놈이었어요.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호치민의 지도하에 프랑스군을 박살내고 미군을 박살내고 마오쩌둥의 중국군을 박살내고 독립국가를 이룬 위대한 국가라는 역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베트남을 괴롭혔던 모든 외세의 침략은 바로 이 북쪽에 있던 월북, 월남의 반대 월북, 이쪽의 공산당 국가가 다 물리친 정규전의 역사입니다. 정규전의 역사. 그런데 우리는 베트공이랑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호치민이 월남을 패망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뭐예요? 월남의 자생적 빨갱이였던 베트공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싹 쓸어버려요. 반동분자로. 그리고 나서 베트남 역사에서 베트공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억을 해요. 베트공이 있었고 싸웠고 미군이랑 싸웠고 뭐 한국군이랑 싸웠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뭐 미국 영화에도 보면 뭐 람보가 막 싸우는 얘기 나오긴 하지만, 람보 영화 나왔을 때만 해도 냉전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초반기였기 때문에 그때 베트공 애들이 그런 걸 월남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봅니까? 최근 영화 그런 거 없잖아요. 월남에 관련된 영화 별로 없잖아요. 옛날 때 나왔지만 그때는 얘네들이 볼 수도 없었잖아. 그래서 지금의 베트남의 젊은 세대들은 베트공에 대한 존재를 거의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비중이 컸는지 작았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런 애들이 있었다더라 정도예요. 베트남은요, 호치민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호치민은요 미국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네. 호치민은 미국과 전쟁을 했지만 이거는 전쟁이기 때문에 싸웠던 것이지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증오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게 잘 봐야 돼요. 약간 중국에 비교한다면 등소평 같은 인물이라 보면 돼요. 등소평이 프랑스 유학파입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했지만은 공산주의 혁명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럽 서구지향적이었어요. 그래서 모태통이가 등소평을 매우 싫어했고 죽이려고 아주 안달복달을 했었죠. 2번의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호치민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호치민이가 미군을 쫓아내고서 베트남을 재건할 때 삼고자 했던 롤 모델은 미국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호치민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베트남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군 포로들을 석방시키고 유골 찾아주고 하는데 적극적 협조를 해줘요. 왜? 미국과 손을 잡고 베트남 경제를 재건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소련을 통해서 할 수 없고 중국을 통해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단 전쟁을 하는 관계였어요. 왜? 냉전이니까.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싸움이니까. 근데 호치민은 공교롭게도 공산진영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국을 좋아한다 싫은다 상관없이 싸워야 될 적이었던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과의 모든 관계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처리합니다. 우호적으로 처리해요. 자, 그랬는데 미국 입장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 개입한 것은 왜 그랬느냐? 지금의 시진핑과 모태통이 매우 닮아 있는데 모태통은 공산주의자지만 중화 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모태통은 중국의 공산주의를 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플러스 무엇이 있었느냐? 위대한 중국의 재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마치 후진타오와 시진핑이처럼. 그래서 영토 확장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태통이가 존경했던 롤모델은 진시황이었어요. 우리 김해김 씨인데. 어쨌든 간에 진시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식 천하통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택통일은 장개석과 다르게 만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티벳을 점령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를 점령하고 외몽골을 점령합니다. 같은 공산 국가권을 점령해버리는 사태를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몽골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왜 몽골을 점령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내죠. 몽골한테. 같은 공산주의 혁명 국가인데도. 중국 땅화 시켜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몽골에서 중국으로 군대를 보내서 공격하려고 했었어요. 그걸 스탈린이 막았습니다. 왜? 괜히 내전 일으키면은 우리 공산진장 전체가 무너진다고 해서 몽골 보고 참으라 그랬다고. 그래서 왜 몽골이 지금의 중국 땅이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그 중국의 모택통일 팽창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모택통이가 지금의 중국 땅의 영토를 완성한 다음에 눈독을 들인 지역이 바로 인도 차이나입니다. 동남아시아에. 그래서 군대가 슬금슬금 이동해와요. 장개석이가 대만으로 완전히 찢어지고 6.25 전쟁 완전히 끝나고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나자 슬금슬금 옵니다. 명분은 뭐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 인민해방을 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인도 차이나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월남을 지원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월남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월남의 정권이 워낙 부패이다 보니까 월남 국민들로부터 민심이 떠났어요. 친미인데 월남 정권이 월남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부패한 정권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미국은 같은 자유진영이니까 도와줘서 월맹을 공격하고 베트콩이랑 싸우면서 계속 장기전으로 긴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공군은 점점 다가와. 자, 이게 이제 미국의 딜레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플랜 A는 뭡니까? 플랜 A는 미국과 월남의 자유진영이 북쪽의 월맹을 밀어내고 베트남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딱 만들므로써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을 딱 긋는 게 플랜 A,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 플랜 B는 무엇이냐예요. 최소한 중국의 팽창은 막아야 된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치민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죠.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 미국은 공산주의자와 손을 잡지 않을 것이다예요. 웃기고 있네. 천만에 만만해. 잡을 수 있습니다. 왜? 국제관계는 정오로 하는 게 아니라 국익을 기반으로 합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면은 저가의 동침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무슨 뭐 내부에 글로벌 리스트가 있다 이런 개소리랑 상관이 없고 국익을 위해서는 저가의 동침은 기본이에요.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은 머릿속에 대미관, 대북관 이렇게 아예 그냥 획일화되어 있다고. 그렇지 않다니까.